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저는 이제 어저께, 그저께, 전부 다 이제 아산에서 우리 스파레주 10기를 교육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경매 초보 탈출도 제가 지금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경매 초보 탈출을, 지금 8강이죠? 8회구나. 8강이 아니고. 8회에 16강, 16강의 이제 다른 어떤 주제들로 교육하는 어떤 경매 초보 탈출을 이제 아마 이번 기수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끝내고, 8강 16회가 아니고 4회, 4회 8강. 이거 안 되네. 4회 8강. 그러니까 한 달에 월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8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킹왕짱 세미나는 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진행하던 것을 이제 횟수를 늘릴 겁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스파레주 출신의 직원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미나 자체를 좀 더 자주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초보 탈출 변혁이 있었죠. 아마 4월부터는 판례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핵심 경매 판례 반을 진행을 할 거고, 킹왕짱 옥션으로 공부하는 물건 해설로 공부하는 권리 분석 강의도 제가 직접 진행을 할 것입니다. 조만간 이제 공지가 한번 올라갈 겁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판례 분석, 핵심 권리 분석, 이렇게. 권리 분석도 사실은 제가 이제 딱 앉혀놓고 가르치면 3시간이 잘 안 걸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이제 학자 수준까지 배우려고 그러면 6개월도 배우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권리 분석은 몇 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 몇 시간을 물건하고 직접 도입을 해서 우리 이제 사이트인 킹왕짱 옥션으로 직접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핵심 권리 분석 강의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통상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해서 한 4회 정도 공부하면 길면은 6회지만은 실제로 4회로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단기에 초간단 권리 분석 강의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기획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은 어제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이렇게 본 게 있어요. 전셋값 하락, 갭 투자자 조마조마, 매도 전환된 집값도 불안, 이런 형태의 제목이 있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제 갭 투자자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서 모처럼 제가 요걸 가지고 어떤 강의를 해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갭 투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갭 투자라는 걸 가만히 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경매를 벌써 20몇 년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갭 투자라는 어떤 단어를 3년 전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팟캐스트 방송할 때만 해도 갭 투자 이런 얘기 듣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갭 투자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라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낙찰에 떨어지는 거, 낙찰에 실패한 것을 폐찰, 이런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단어는, 저는 써본 적이 없지만, 직원이 어디서 주워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를 제가 봤고, 그 다음에 갭 투자라는 것은 팟빵 하면서도 못 들어봤는데, 다른 팟빵의 댓글에서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질문하면서 갭 투자를 한번 얘기를 해줘라 라고 부탁을 해서 갭 투자란 게 뭔가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갭 투자란 게 뭔가 했더니, 투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경매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투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투자라는 것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사가 선행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조사에는 수많은 노력과 기술이 요구되죠. 그래서 이제 갭 투자라고 하길래, 투자라는 단어가 붙어 있길래 뭔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어떤 기술이 있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냥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을 갭 투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기를, 아니 갭 투자? 이런 걸 투자라고 말하나? 이런 거를 그냥 뭐 빚을 끼고 집을 사는 거나 전세를 끼고 사는 거나 다른 거 없죠. 다만 전세를 끼고 사면은 대출 이자가 안 나가니까 저렴한 돈, 그죠? 시세가 예를 들면 1억인데 전세가 8천이다. 그러면 2천만 원만 주고 집을 살 수 있다. 요거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일이지 이게 무슨 기술이라고 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전세 자금을 끼고 이렇게 집들을 몇 채 사가지고 재개발의 혜택을 보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딱지를 한 서너 개를 얻고, 그죠? 예를 들면 자식이 한 서너 개 있어요. 근데 이 일대가 개발한데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낡아 빠진 집들 있죠. 그런 집들을 자식들 명의로 한 채씩 삽니다. 그러나 한 채씩 살 때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전세가 가득 껴여 있는 집들을 매수하죠. 그러면은 빚을 지는 것보다는 이자가 덜 나가고 안 나가니까 적은 돈으로 한 채 살 돈으로 서너 채를 살 수 있다. 그런데 마침 재개발이 걸려 있다. 그러면은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조건이죠. 이거는 갭 투자의 근거를 두는 것보다는 재개발을 앞두고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앞두고 있는 어떤 지역에 그 부동산의 실제 투자의 원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봤을 때 경매로 낙찰받아서 도매로 낙찰받아서 대출을 이빠이 끼고 그 다음에 이자가 나가더라도 월세 형태로 전환을 해서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주고 월세도 받으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그 방식에 비하면은 굉장히 열등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같은 낡은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많이 끼고 그 다음에 실제 투입 금액을 축소시켜서 집의 개수를 개발 지역에 많이 산다. 그 다음에 개발이 되면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돈을 번다. 요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도매 가격으로 사서 대출을 많이 끼고 월세로 대출 이자를 갚아서 우리에게 이제 실제로 단돈 얼마라도 월세 수입을 기대하면서 실제 투입 금액을 낮추는 방법에 비하면 확실히 낮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경매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갭 투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진입하기 전 단계의 부동산 관심 세력들이 통상 갭 투자를 하죠. 그래서 실제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부동산의 경기가 호황일 때, 즉 주식이 계속 상승 국면일 때는 여러분의 실력하고 무관하게 눈 감고 봉사처럼 투자를 해도 간혹 돈을 만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부동산의 상승 국면에서 하나 얻어 걸린 것이죠. 일종의 이런 거를 실력이 아닌 얻어 걸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갭 투자의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실력이 있을 수 있나요? 갭 투자에. 그냥 전국이 어디고 간에 전화해서 전세 보증금 엄청나게 많이 끼고 실제 적은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거 하나 주시오. 이거를 지금 하루에도 부동산을 100군데씩 전화해가지고 한 달 내내 해서 한 3,000군데, 4,000군데 정도 전화를 돌려놓고 전화가 오면은 그 중에 그 가격의 매물에 대한 조건을 들어보고 하나씩 사면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그죠? 이거는 투자는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마트 가가지고 물건 원에는 1+1 사면서 투자했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는 거지. 딴 데는 1+1 행사 안 하는데 여기는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익 봤다. 요 정도지 그거를 갭 투자라고 하지 않듯이 갭 투자 자체도 그냥 부동산을 사고 파는 수준이죠. 그냥 부동산을 사고 파는 어떤 일련의 매매 행위 속에서 그런 어떤 이득을 보는 것은
갭 투자자라는 어떤 그 한정된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흔히 겪는 어떤 방식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갭 투자가 이제 경매 시장에서 단어가 저에게 물어졌을 때는 어떤 거냐면은 경매로 공부하고 경매 투자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갭 투자라는 것을 알고 저에게 질문을 할 때는 갭 투자가 경매 투자만큼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는 그에 근접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막연한 어떤 생각 끝에 저에게 갭 투자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갭 투자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기술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경매하는 사람들 입에서 담아질 단어는 아니죠. 경매는 일종의 사냥이고 쟁취고 전쟁인데 이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동시에 논할 만한 정도의 수준의 투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강남에서 집값 상승할 때 소매로 사놨다가 상승하는 여파로 시세 차익을 거두는 그 행위가 여러분들한테 문화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원래 윗선에서 위에 소수의 부자들이 쓰던 방법을 밑에 사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이름하여 갭 투자라고 된 거죠. 실제로는 이제 강남의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 시점에서 사고팔고를 거듭했죠. 그래서 대출을 이빠이 끼고 사고팔기도 하고 전세를 이빠이 끼고 사고팔고도 했었으나 그때는 갭 투자라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중서민층한테 이런 문화가 기술도 아닌 기술이 전수되면서 이름이 갭 투자라고 호칭이 정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들은 지도 불과 몇 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제가 경매 투자만 20년을 했었습니다만은 생전은 못 듣던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연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매값과 전세값이 몇 천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2년 전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갭 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세값이 떨어지고 세입자도 구하기 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매도를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중계동. 그 다음에 주변의 위례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값이 지난해 말보다 1억가량 빠졌는데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다. 전세값이 추가로 하락하면 시장에 매물이 나와 매매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서울 전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갭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진다. 매매와 전세값의 차이가 적은 것을 이용해 소액을 투자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전세값이 하락하고 신규 세입자들을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이른바 갭 투자의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집값이 상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일반 매매로 산 거예요. 이거는 갭 투자는 그냥 일반 소매로 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매로 사가지고 집값이 오르면 누군들 좋겠어요. 그죠? 안 좋은 사람 없죠. 자, 소매로 사서 집값이 올라서도 좋은데 만약에 그 지역에 도매로 사서 집값이 오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매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일에 속한다. 그러나 경매에 대한 기술이 안 될 때는 그나마 부동산이라는 걸 사는데 여러분들은 갭 투자라고 하지만 그 전에는 금매를 통해서 사면서도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금매로 사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전국의 부동산을 훑어서 정말로 사정이 딱하고 지금 돈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건을 이렇게 가격을 흥정을 잘해서 사면 얼마든지 또 그런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노동의 차이죠. 그거 하나만 목표로 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결과는 나온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소매 가격이다 보니까 지금 금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중과세 시한 대책을 내놓고 이제는 대출 규제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올린다고까지 하고 있으니 만약에 이제 갭 투자자들은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제가 이 예측을 왜 언제 했느냐면은 과거에 지사장들이 이런 문의를 하면 너 갭 투자를 해서 여태 돈을 벌어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렇게 풍년이 들지 않으면은 망하는 항상 좋은 때만 작동하는 그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 치고 그 사람은 늘 국내 경기는 정말 잘하는데 국제 경기에 나가면 똥볼을 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서만 잘하는 정도의 사람으로는 큰 경기에 못 데려가죠. 그런 것처럼 갭 투자라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돈이 되는 투자죠.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헬기 같은 거 띄울 때 바람 불고 비가 세게 오면 헬기가 못 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유용할 때는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기상이 심할 때, 악할 때에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비행기에 비하면 좀 약하다. 그래서 그러면 기술이라는 것을 닦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갭 투자의 정신 팔릴 시점에 차라리 경매 기술을 닦는 방향으로 열심히 했다면 갭 투자 때 이익을 보는 그 이익의 흐름에 빠지지는 못했더라도 이제 손해를 보는 국면에서는 나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갭 투자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호경기를 전제로 한 투자고 그 다음에 내가 산 물건이 시세가 많이 오를 것이고 시세와 전세의 차이가 적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세와 전세 가격이 비슷비슷하려면 빌라는 택도 없죠. 그죠? 주로 아파트가 비슷비슷하고 아파트 중에서도 조금 더 과열 지역일수록 즉 학군도 좋고 뭣도 좋고 해서 사람들이 고가의 전세 가격을 주더라도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싶은 어떤 그 인프라를 갖춘 그런 지역일 경우에만 갭 투자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정적인 장소, 한정적인 조건,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만은 투자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투자 방식을 여러분들이 5년이고 10년이고 이거를 쥐고 이거를 가지고 안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도구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투자의 방식은 선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래도 잘 될 때가 있던데요. 예. 그래도 잘 될 때가 있죠. 고압전선을 비 오는 날 고압전선 닦기 하면 고가의 알바비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월급과 급여는 적어도 체면 따지고 뭐 따지고 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더 1순위로 보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공무원이나 선생님 같은 걸 여러분 일반인들은 직업의 1순위로 두지만 급여는 적은 편이죠. 급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받는 노동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1순위의 직업에 그런 노동직을 두지 않는 이유는 돈보다 다른 것을 본 것이죠. 그런 거죠. 그러나 경매는 돈을 봐야 되는 거죠. 돈을. 그죠? 부동산은 돈을 보려고 하는 거지 체면체를 내고 부동산 투자하진 않잖아요. 예, 요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이렇게 매매가하고 전세 가격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지역은 뭐겠습니까? 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핫한 지역이 주로 그렇다. 그러면 이 핫한 지역 중에서도 예를 들면 50대, 60대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 여러 채 갭 투자를 했다. 또는 그 노원구에 갭 투자를 했다. 요건 성립하지만 실제로 경매한다는 사람들이 갭 투자에 그 기웃기웃 하는 사람들은 통상 30대, 40대란 말이죠. 그러면 30대, 40대는 큰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갭 투자한다 그러면 지방의 중소형대 아파트들 선호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시점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오면은
개인으로 많이 투자해야지 갭 투자의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여러 채를 투자했을 때 갭 투자의 매력이 발산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중과세 제한이 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했을 때 이익에 대한 손실이 좀 커진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당연히 이런 시절에는 하락세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세 가격이 하락됩니다. 지하 방송실 안 내려가가지고 제 방에서 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소방서죠.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많이 울립니다. 보통 지나가는데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크네요. 혹시 방송에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의 중소형 아파트에 갭 투자를 많이 하는데 통상 왜? 돈이 적은 30, 40대는 지방으로 가는 것이고 돈이 많은 50, 60대는 강남에 하든가 서울의 핫한 지역의 부동산으로 통상 갭 투자를 선호하죠. 그러나 서울이 주된 타겟이 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토해내야 될 경우가 생기죠. 전세 가격이 1,000만 원만 하락해도 이제 다음번에 1,000만 원을 내놔야 되죠. 이런 부동산이 5개만 되면 5천만 원에 대한 부담이 지게 되는 것이죠.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내서 줘야 돼요. 만들어서.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경기도와 신도시 인접한 서울의 주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금리도 상승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매물이 늘어나고 조금 진정세가 되면 전세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경기도하고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량이 수십만 세대까지 있는 걸로 제가 그때 표를 한번 본 것 같아요. 최근에 공급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새 집으로 옮겨가는 수요가 생기다 보면 헌집에 있는 분들의 전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송파구의 2월 전셋값은 전달 대비 0.12% 하락했고 도봉구는 뭐 이렇게 0.04%씩 이제 내림세를 탔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위례 신도시와 하남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다산 신도시 등 입주 물량이 증가해 전세 수요가 분산되면서 전셋값이 하락됐다. 예. 금년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남의 경우에는 9,200가구, 다산 신도시는 7,900가구가 입주를 준비 중이며 입주 2년차를 맞는 위례 신대시도 5천여 가구 이상의 전세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경기 남부의 동탄과 용인에 각각 22,000가구, 15,000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어서 경기도와 맞닿은 송파, 노원 쪽은 전셋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요런 거는 서울하고 그 잠실하고 강남, 그 다음에 노원 쪽에 아파트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몇 억짜리인데, 그죠? 있어서 한 사람들이고, 거의 다 이제 갭 투자는 30, 40대 경매쟁이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주로 어떻게 하냐면 지방의 중소형 단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 중소형의 지역에 핫한 지역은 이제 손에 꼽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손에 꼽는 지역 안에서만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지역적 한정성이 있죠. 그러나 요게 이제 그 가격이라는 게 오르면 내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또 서울에서 이렇게 영향을 타면 상대적으로 또 내리막을 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올라도 붐이 있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 부동산 수송연구위원회는 서울 지역 전셋값 하락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때문이다. 당연히 불일치는 항상 있죠. 항상 있어요. 최근 집값이 치솟자 전세 수요가 대거 매수 수요로 전환됐다. 이거는 좀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매수 수요로 전환됐으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야죠. 그죠? 집값이 치솟자 많이 사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 표현은 작년부터 금년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이 예고된 거를 분명히 알면서 어떤 사람이 집값이 치솟자 매수 수요로 전환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거의 다 자전거래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에 어떤 그 주부들이 뭉친 걸 뭐라 그러냐? 분여회 있죠? 분여회에서
아파트 부동산에 뭐 1억, 2억씩 그냥 올려놓고 그랬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중개사들에게 압박을 많이 했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대출에 대한 어떤 그 DTI, DTI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사람이 많지 대출을 안 끼고 생돈으로 10몇 억씩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사는데 대출에 대한 제한을 걸어버리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올라가. 그 다음에 금년에 그 수십만 가구 이상이 경기 수도권에 보급이 됐죠.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값이 치솟자 이런 표현은 자전거래로 인해서 언론에서 잠깐 나오는 상황을 요 국민은행 요 박원갑이라는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매수 수요로 전환됐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빠진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야 전세보다는 사는 쪽으로 바뀌었어 라고 말을 정말 편하게 해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주변 신도시 입주 물량과 기업 투자자들이 내놓은 전세 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전세값이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전세 물량이 대거로 나오는 게 내놔서 생긴 거라기보다는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 물량이 공급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발달된 교통수단의 활용에 수도권 지역의 싼 신규 아파트로 전세를 찾아 이동하는 탈서울 현상도 서울 전세값 하락의 요인이다. 뭐 이런 거는 뭐 보편적인 현상이니까요.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기업 투자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입주 물량 증가로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설사 신규 세입자 계약을 맺어도 전세값이 하락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요거는 너무 요게 이제 기업 투자가 갖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요런 것이. 그러니까 일부 갭 투자자들은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될 처지가 돼버린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경매쟁이처럼 대출을 처음부터 받아서 경락잔금으로 대출을 받으면은 대출이 좀 많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월세를 드린 경우와 처음부터 전세를 끼고 산 일반 매물을 기준으로 담보대출을 신청을 하면은 대출금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갭 투자로 했다가 나중에 대출을 끼려고 하면은 그 대출금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초기에는 갭 투자의 장점인 초기 투자금이 적다라는 매력이 나중에는 초기 투자금을 밖에서 빌려와서 따로 줘야 되는, 즉 자기 살에서 대출이 잘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경락자금일 때는 대출량이 좀 커지는데 일반 담보대출일 때는 대출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잠깐만요. 요거는 이따 해야겠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집값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전세값도 계속 떨어질 경우에 기업 투자자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요거는 뭐 맞는 분석 같습니다. 신한은행 투자자문팀장은 전세값이 하락했더라도 매매값 상승으로 자본 수익을 거뒀을 때 경우에는 섣불리 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것도 돈이 있는 사람 얘기예요. 항상 돈이 있는 사람들이 통상 갭 투자를 하게 되면 개수를 계속 많이 늘리지. 갭 투자하고 나중에 이런 상황이 생길 거를 고려해서 돈을 예비해서 비축해 놓진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세값이 하락했더라도 상승 차익이 있을 때는 섣불리 안 판다. 이거는 돈의 여유가 있는 소수에 해당하는 논리죠. 그런 소수에 해당하는 논리입니다만은 갭 투자를 본의로 하는 사업의 본의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매값 상승폭이 줄어들면 가뜩이나 불안한 갭 투자자들이 본격적 매도를 고민하게 돼서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갭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로 대거 물량이 나올 정도로 갭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은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갭 투자라는 것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강남이나 핫한 지역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간혹 했던 어떤 그런 조치들을 서민층에서 따라하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재력이 좀 약한 사람들이 선호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갭 투자 자체가 내 초기 비용을 조금만 들이고 집을 산다라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좀 진정한 부자들이 선택하는 방법들은 잘 아니고, 그렇다고 진정하게 어떤 그 시세를 튀기거나 하는 영역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투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정쩡한 부동산의 어떤 초기 모델, 어정쩡한 부동산에 남들도 투자해서 돈 버니까 나도 좀 투자해서 돈 벌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기초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력도 불안하고 마인드도 불안해서 많이 흔들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런 류의 갭 투자를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솔직히 과연 많을까라고 이렇게 고개가 갸웃거려져서 그런 사람들이 뭐 대거 물량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고 저쩌게 되고는 그냥 과다한 걱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하자면은 갭 투자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20년을 경매를 했던 제가 98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이 딱 21년째 되는 거네요. 횟수로는. 자, 이런 갭 투자라는 것은 지금까지 몇 년 전에 잠깐 들었던 얘기고, 이거는 흔히 있는 그냥 소매에서 부동산을 살 때 흔히 일어나는 어떤 형세지, 이걸 투자라고 부를 일은 아니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요거는 시간적 제한과 장소적 제한, 즉 핫한 지역에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근접할 때 그런 핫한 지역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투자 방식이고, 실제로 강남에서 돈 있는 놈들이 하던 방식을 30, 40대 돈 없는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에 입문하는 형태로 돈을 벌려고 입문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초기 단계 투자의 원시적인 모델이다. 그러다 보니까 30, 40대에는 서울보다는 뭔가 이렇게 지방에서의 핫한 지역에서 이런 투자자가 이루어졌고, 지금처럼 이제 1년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중과세를 하고 이제 재산세, 보유세를 높인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DTI라는 어떤 규제를 적용한다고 할 때 과연 이 투자자들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과히 밝은 거는 아니다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은 갭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 때 왜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이거는 초보 단계에 해당하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세 전복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가 그냥 낚싯배 수준의 배면 바람 불고 비바람 치면 전복돼 버리잖아요. 그러나 배를 튼튼하게 해서 태풍이 불지 않는 이상은 조금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배를 만드는 게 좋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어떤 경매 투자의 기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하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호송세월하고 경매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오늘 이 강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